예, 들으신 것처럼 지난 화요일 경기도 광주에서 4살배기 어린이가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쳐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비극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정치권은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법인 이른바 세리미법을 보완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른들의 의식과 자세라는 지적입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팀장님 먼저 참 안타까운 사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운전자가 이 어린 아이를 보지를 못했다. 또 인솔교사가 분명히 그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그 세리미법 이후에 예. 개정된 이후에 굉장히 이런 사고가 안 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은 또 그 광주에서 이런 경기도 광주입니다. 예. 경기도 광주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 인솔교사가 예. 19명인가요? 그 학생들을 다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일렬로 세워놓다라든가 예를 들면 지체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 사항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잘못된 거는 예. 운전사가 반드시 내려서 학생들이 완전히 이동한 다음에 예. 운전석에 승차해서 운전해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 예. 인솔 교사가 아이들 일부만 데리고 가고 내렸던 아이가 바로 오른쪽 그 굉장히 사각지대죠. 그 통학버스 오른쪽 앞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예. 4살배기 애가 뭐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내리니까 차문을 닫고 이 통학버스 운전사는 그대로 진행을 했죠. 예. 결국 오른쪽 밖에 아이가 4세대는 아이가 충돌을 당하고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분쯤 지나서 지나가는 행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 인솔교사는 뭐 했어요? 전체 아이가 여기 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막연하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지금 굉장히 전국에 있는 이 유치원에 보내는 전국에 있는 100만 지금 학부모들, 어머니들이 예. 특히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고가 또 재발됐다는 거에 대해서 예.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학버스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이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운전자에 관해서 뺑소니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정식 명칭은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 운전죄거든요. 네. 근데 뺑소니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데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주위에 아이들이 많았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뭔가 장애물이 있었다는 인식을 못했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건 맞아요. 네. 만약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입증이. 아마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운전자는 처벌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에 판결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인솔교사에 대한 감독 의무 해태를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집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네. 근데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은 이게 세리미법 시행에 따른 개정으로 보이는데 인솔교사가 동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이와 같이 인솔교사가 동행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폐쇄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 경우에 사각지대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안과 같이 뭔가 감독 의무 해태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쇄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팀장님, 저 2년 전에 충북 청주에서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93년도에 그 예. 어린 아이가 그래서 세리미법이라고 예, 하는 김세림이었죠. 예. 근데 그 당시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 스쿨존이라든가 또 특히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 아이들이 되게 어리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너무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이슈거리가 됐었죠. 예, 예.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대통령에게 편지도 편지 쓰고 보내고. 그다음 국회 그 청원 입법 예. 이런 막 그 활동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래서 언론에 많이 그 부각이 됐었던 부분인데 예. 과연 이 사고가 또다시 같은 형태의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외국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 실무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오면 세이프 가드라 그래가지고 어린이가 차 오른쪽 앞으로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자체가 있는데 특히 이런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특히 운전사하고 그다음에 인솔교사가 반드시 하차를 해서 예. 엔진을 완전히 끄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 10명이면 10명, 20명 학생들이 다 어린이들이 이동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솔교사가 떠나고 제일 뒤에서 떠나고 그다음에 운전사가 운전석에 타서 버스를 운행하는 예.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결국 세리미법에 의한 그런 많은 언론이 뭐 조명이 되고
또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예.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교훈해서 또다시 네. 이런 어린아이, 4세 미만이나 5세 미만 아이들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안 생겨야 되겠다는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그런 지금 교훈적인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세림, 이 어린이 이름을 따서 세림이법 그렇죠. 일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과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한 달 네.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렇게 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당시 세림이법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예,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모든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교육시설 관련자들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뭐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겠죠. 뭐 후사경 설치라더니 어린이 보호 표지판 설치 같은. 예. 그리고 또 항상 인솔 교사가 동승해서 동승해가지고 어린이 승하차 시에 위험한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더 좋아요.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어린이 승하차 시에 주위를 지나가는 차량은 일시 정지를 하고 앞지르기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 법 규정만으로는 이게 다 안전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제재가 너무 미약해요. 과태료 몇십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 차량 개조해가지고 200~300만 원 내더니 그냥 몇십만 원 과태료 내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들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법 자체만 보면 이 처음에 도입됐을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세심하게 잘 메꿨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왔던 그렇죠. 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구멍이 난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좀 이 해당 원장 그리고 운전자 또한 이 법에 맞춰서 교육 또한 다 지난 7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 세례미법에 걸리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돌이켜지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 보완책은 보완책 나름 또 마련을 해야겠지만 어른들의 의식이나 이 자세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또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뭐 합니까? 지금 가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딱 두 가지예요. 자,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우고 와서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 왔다. 먼저 시동을 끄고 예. 그다음에 인솔교사가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다 내리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운전기사,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하차를 해서 같이 어린아이를 내리게 하고 반드시 엔진을 끄고 그다음에 모든 어린아이들 숫자를 세고 다시 버스 한번 확인하고 버스 내를 그다음에 버스 주위를 한번 둘러서 올라가서 그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이 형태 두 가지만 있으면요 절대 이 사고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통학차량 관할 경찰서에 의무 신고 그다음에 노란색 표시 그다음에 보호자 탑승 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사고가 안 나느냐 하는 이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제도 개선만 하고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두 사람이에요. 인솔교사.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운전기사죠. 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하는 거는 다른 지역 차량이 와서 추돌했을 경우지만 이런 통학버스는 바로 발차, 개문 발차라든가 어린아이가 앞에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못 보고 차량을 운행을 해버렸다든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두 사람이죠. 인솔교사, 그다음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예. 그 운전사가 바로 하차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엄벌에 처하는, 중형에 처하는 그 도입이 징벌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경험칙상 이 두 가지만 예. 정확하게 중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아마 어린이 사고는 한 해에 뭐 80여 명 이상 발생하는 사건이 거의 제로 상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예측이 됩니다. 그래.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보도를 보니까 이 관할 경찰서에서 법이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엄격하게 말해서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관할이에요. 근데 유치원은 또 이제 교육법이 적용돼서 교육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 안전 기준에 관해서는 시스템을 뭔가 단일화하고 수시로 사전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요건을 또 별도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영세 교육업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개조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 단체에서 좀
비용을 이렇게 대납을 해주는 예, 그런 예.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뭐 이야기 된 김에 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좀 사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그게 또 궁금한데. 예. 예. 보도를 보니까는 예. 영국에서는 뭐 싱크 캠페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어린이집 안전 관련해가지고 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뭔가 이렇게 제도가 좀 더 정치화돼 있다 그래요. 예, 예. 세이프 가드라고 해가지고 어린이가 어린 통학 차량에서 이렇게 승하차 시에 이렇게 딱 사각지대로 갈 수 없는 그런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아이를 못 봤다고 하잖아요. 예, 예. 어린이 승합 차량 같은 경우에는 9인 이상의 승합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차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작아요. 운전자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운전면허 요건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처럼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일보이긴 했지만 지금 이번 이 사건도 그렇고 이전에 좀 어린이집 폭행 사건까지 지금 열심히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어린이집 때문에 부모님들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작년에 통계를 보면요, 그 중학교가 뭐 폐교된 데가 전국적으로 한 4, 50만 정도 그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폐교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한테는 사실 2030년도 가면 대학의 3분의 1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인구 감소가 뭐 다문화 가정이 도입을 하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굉장히 단 한 명의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때잖아요. 예. 근데 1년에 이 사건으로 이 세림입법이 청원돼서 입법이 돼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80여 명, 많게는 뭐 100여 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이런 예. 형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전국의 CCTV 학대 사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나서 얼마나 전국의 앵그리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국에 한 120만 정도, 20만 명의 어린이집 종사원들, 원장을 포함해서 이번에 CCTV 그 의무 장착이 지금 부결돼 버렸잖아요. 예, 예. 뭐 여야가 다시 4월 달에 하겠다고 하지만 네. 앵그리맘이 또 한 번 앵그리맘 그런 그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하죠. 소위 말하면 이 칠드런 포비아 증세, 그러니까 어린아이, 내 아이에 대한 밖에 내보냈을 때 학교나 밖에 내보냈을 때 완전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예. 포비아 증세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게 심각한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 아이가 나가서 마음 놓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놀다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지만 꼭 국회의원들 욕 탓할 게 아니죠. 아까 우리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 기관, 지자체,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합동을 해서 네. 정말 이런 사고가 방지가 되는 네.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마련이 네. 돼야 된다.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팀장님, 이 야간 수살 중에 가스 폭발로 숨진 경찰에 대해서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판결이 났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 이게? 이게 이제 그 지방에서 예. 그 경찰관이 순찰을 돌았죠.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그 가스가 폭발을 했는데 결국 뭐 시간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결국 이 경찰관이 호송이 됐지만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순직 처리가 안 되고 예. 바로 직무상 사망하는 걸로만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된다는 특히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예. 이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사실 2014년 11월 19일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정이 얼마 안 됐지만 미비점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인데 뭐 차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경찰 순직이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경찰 순직은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보면요. 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한 자라고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딱 3가지로 지금 해놨죠.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 체포 시, 그다음에 또 경호 업무, 대테러나 대간첩 작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 단속 시 위해를 입어서 사망 경우만 순직 처리해놨는데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냐면 자 소방관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경찰관이 순찰을 돌다가 항상 위험에 상존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강도가 흉기를 든 강도가 나타나면 제압을 해야 돼요. 또 가스 폭발하는 현장에 가면 바로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잖아요. 그런데 단순 순찰을 돌다가
돌발 변수로 가스가 터져서 사망을 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순직 처리가 안 되는 요건이라는 거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네. 그래서 순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가 있죠. 경찰관이 어떤 근무입니까? 순찰을 돌다가 항상 위험에 상존하는 근무 형태죠. 네. 그러면 흉기를 든 강도가 나타나서 격투를 하다가 제압을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큰 불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가스가 폭발하거나 바로 위험에 항상 상존해 있는데 그 자체가 바로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순직 처리를 안 받는다. 이건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공무원들에 대한 정말로 그 아주 안 좋은 예, 법이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님, 작년인가요? 그 로드킬 당한 고라니를 치우던 경찰관이 이게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숨진 적이 있었어요. 이건 순직으로 인정이 됐다면서요? 맞아요? 예, 이 네.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는 순직으로 인정을 안 했다가 아. 이제 법원으로 가서 인정을 한 경우예요. 그래요? 예. 지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직이 되려면 범인 체포나 아니면은 뭐 간첩 작전 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공무원 연금법 예, 예. 3조상. 근데 이 도라니를 치우기 위해서 도로에 진입한 거는 위험함을 알면서도 감수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가스 폭발의 경우에는 만약에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하다가 사망을 했으면 순직으로 인정을 했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직무 수행 중에 우연히 벌어진 사고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일상적으로 이제 순찰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순찰도 이제 근무의 연장선이었는데 그렇죠.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네. 같은데 이렇게 2013년만 봐도 한 해 동안 순직으로 숨진 경찰관이 좀 1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걸까요? 사실 그 경찰관 업무 이제 제가 앞에 잠깐 언급을 했죠. 소방관 업무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요. 근데 그 현장에서 화재 진압 시에는 순직 처리가 되는데 이동 중에는 순직 처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과정 중에서 유해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순직 처리 안 하고 공무상 사망으로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이래서 그런데 사실 경찰관 근무라고 하는 건 항상 돌발 변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순직 처리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예, 예. 지금 늘어나는 건 바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올해 신고라든가 112 신고라든가 사건 신고가 일반 신고가 보통 27%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도 보면요. 순직 경찰이 2013년 19명이지만 5년간 한 80명 정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 보람의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보람의 병원에. 예. 트라우마 경찰관 치료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한 400여 명이 이 트라우마 그 예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찰관만 보지 말고 한번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보험금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애국의 경우에는 MIU라 그래서 제복 입은 경찰관, 공무원, 군인에 대해서 얼마나 대우를 해줍니까? 그거는 바로 명예나 자존심, 국가를 위한 국민을 생명, 재산 지키는 이런 직군이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사생활도 침해받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사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이 공무원 연금법 또 한 번 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변호사님 나오셔서 하나만 물어보고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여검사 오늘 오전에 대법원 네. 판결이 있었는데 무죄 확정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김영란법하고 관련돼서 벌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뭐 김영란법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벤츠 여검사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왜 이름이 벤츠 여검사면은 그 애인이었던 연인 관계였던 변호사가 벤츠 리스 비용을 대납해줬다 그래요. 뭐 네. 샤넬백도 받고 예. 김영란법 있었으면 당연히 처벌됐겠죠.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야지 처벌이 돼요. 네. 근데 이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 불문하고 일정 금액이 넘으면 전부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디를 수정하냐, 손봐야 되냐 지금 비판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도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